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발로 뛰어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원입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광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피드에 보면 무료로 로또 분석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지나치면서 이게 무슨 광고인가, 과연 무료로 로또 분석을 해줄 수 있나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용해 봤어요. 먼저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식으로 로또 분석이라고 써져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그림이 있고 마치 로또를 분석할 수 있다는 듯이 광고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써 있어서 입력을 해보니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확률 높여드리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저희는 로또 번호 추출 방법으로 국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2등, 3등이 매주 당첨자가 나오고 있어요. 특허를 가진 분석기를 통해서 10차례 필터링해서 3등 예측 번호가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첫수, 이웃수, 이월수, 제외수, 격번, 그리고 배수라던가 저고 비율, 홀짝 이런 게 다 분석 기법에 들어가는 건데 이 기법이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번호만 꾸준히 구매를 하시면 당연히 확률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리 옛날 방식으로 해도 인공지능이 분석 기법을 못 따라와요. 로또 분석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분석법에 의하여 당첨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로또 분석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다 치면 그 다음 한 번 더 던질 때 또 1이 나올 확률은 아시다시피 6분의 1이죠. 다음 로또 추천 시에 당첨 번호를 제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분석 같은 건 말이 안 돼요. 그래도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수학적인 방법이라도 있나 로또 분석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 분석을 하려고 아주 좋은 대학에 나온 분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요. 로또 분석을 해서 조합한 번호도 살 수 있었어요. 진짜로 결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성으로 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이 사이트에서 로또 번호를 사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로또가 사졌고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 번호가 분석을 해서 생성된 번호입니다. 이런 분석을 받아내는데 26,000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분석을 받은 번호가 당첨이 되어도 저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로또 분석 사이트에서 내놓은 번호가 혹시 당첨된 분들이 많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여러 명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어떤 분석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로또 명당하고 같은 이론입니다. 1등이 당첨된 곳이 자주 1등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개 복권방에서 1등이 됐다. 사람들이 아무개 복권방으로 몰리면 아무개 복권방에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페이스북에서 하는 로또 분석 광고, 연락하면 정말 번호를 주고 돈을 받는다. 분석한 번호는 허무맹랑하다. 요즘 시대는 광고의 시대라고 하는데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나오는 야한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TBS에게 넘기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사 양반들은 자식 안 키웁니까? 이거 우리 자식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놀랄 일입니다. 제가 뽑은 컨텐츠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야한 광고가 그냥 계속 실시로 뜨고 있으니까 선정적인 그런 광고라든지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바람직한 기사는 배치를 했는데 그 바로 대단히 좀 석연치 않은 형태의 광고가 배치된다. 그럼 이 아이들은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 그럼 더 자극적인 걸 받아들입니다. 음란물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만약에 음란물이 성범죄자라면 더 많은 영향을 주겠다.
도덕적인 행위나 이런 데 더 자극적인 어떤 단서가 될 것이다. 기사 읽으러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낯뜨거운 광고 때문에 눈살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편해하는 이 상황, 대체 누가, 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광고가 올라오는 언론사들 정말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전수조사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그 당국의 심의에 위반으로 좀 걸려나온 광고들 위주로 좀 좁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서약사 600여 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의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심의를 위반한 광고 중에 저속하고 선정적이라고 규정된 광고는 매년 1,600건에서 2,000건 정도였고요. 올해에는 1,900여 건이 선정적인 광고였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요. 많다. 그렇죠. 화면이 수시로 바뀌니까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심의에 걸린 것만 저 정도인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매체들이 심의에 많이 걸렸는지도 궁금했는데 그런 통계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1년을 기간으로 잡고 통계를 냈는데 심의를 가장 많이 위반한 5개 매체를 뽑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심한 게 많아가지고 애들도 다 볼 텐데 아니 같은 날 거의 10번을 걸린 데도 있는데 지금 같은 매체가 지금 다다다다 계속 나와요. 중복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 광고 내용은 다 달라요. 생각보다 특정 매체 몇몇 곳이 유별나게 압도적으로 심의 위반 건수가 많았습니다. 쏠려 있는 거. 네. 그런데 많은 분이 언론사 하면 그 떠올리는 그곳들은 또 그 위원회에서 또 빠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종합일간지 발행하는 대형 언론사들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하고 만든 기관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또 통계가 없죠. 또 냈습니다. 위반 건수가 많은 언론사들 중에 상위 5위권 안팎으로 이제 좁혀져서 취재를 좀 하게 됐는데 우선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사안 자체가 난처하죠. 일단은 좀 상황을 체크하려고 전화 통화로 일단 접근은 하는데 뭐 핵심 그 내부 관계자, 뭐 광고팀이든 어디든 잘 연결 안 되고 뭐 답을 얻기도 어려워서 결국에는 좀 직접 찾아갔습니다. 언론사 4곳으로 좁혀서 취재를 좀 시도해 봤고요. 이들 언론사들은 일단 이 선정적 광고가 자신들 사이트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완전 전면 부인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책임이 있고 전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 판단입니다. TBS 교통방송이고요.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올 때마다 대행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다 빼는 형태로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뭐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자료들 올라오기 좋지는 않잖아요. 개선 조치 혹시 좀 이행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게 있으신 건지. 광고 쪽이면 광고, 기사 쪽은 기사에 대한 해당 국의 통보를 각각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고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 대행사들 통보를 하고 있어요. 대행사 쪽에서 많이 좀 어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는 힘들고, 대행사가 우리하고 계약할 때는 이걸 안 시키려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일단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광고주가 언론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광고 대행사를 거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행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언론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해서 말하는 주요 논리 중에는 첫 번째가 일단 그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 단계에서 기본적인 단속 조치는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갔던 한 언론사, 스포츠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고 온라인판 동시 운영하는 곳인데 광고사와 계약을 맺을 때 쓰는 계약서를 직접 보여줬어요.
4조 4항에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읽어보기라도 하죠. 매체사는 대행사가 게재 요청하거나 게재한 광고가 매체사의 광고 정책에 위배되거나 이쁜 영수의 조회 관계 위반 등 사회적으로 판단될 경우 그 광고에서 요청의 게재 이 안에 그럼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한 표현으로 이 게재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또 문제가 되는 광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사가 직접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 관계를 사실상 계약상 좀 두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심의기관으로부터 또 주의 경고를 받으면 저희도 이제 그걸 받으면 대행사 측에 이제 그 공문을 보내고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뭐 광고가 왔으니 좀 제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요. 뭐 그런 관련된 자료들은 정말 많이 있고 메일도 보내고 뭐 계속 뭐 그런 근거 자료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나름 근거 자료로 축적도 하고 있다라고 좀 강조는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일종의 그런 거죠. 네. 네. 그 대다수 회사가 그렇듯 어쨌든 언론사도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중 광고가 아주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정성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는 아주 정확히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일단 광고 자리를 파는 형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팔고 그 자리에 상당히 이제 많은 개수의 광고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선정성이 있는 어떤 광고들이 올라오잖아요. 아닌 것도 있는 거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완벽한 수량 파악은 어렵다라는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광고 영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대략적 체감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온라인 광고 수익은 아마 월 2, 3천만 원 정도 수준 될 겁니다. 1년에 한 2, 3억 될까 말까? 선정성 광고는 한 5% 안팎.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광고긴 해요. 사실 비율이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아서 나중에 버리려면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머지 90% 이상의 광고 운영에 공고에 결부돼 있고 어느 한쪽만 떼낼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생리상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당장은 뭐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합니다. 결국 선정적인 광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수익을 고려했을 때 당장 그런 광고를 내리는 건 어렵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한 인터넷 매체는요, 이런 선정적 광고를 올리고 있는 어떤 이런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물었는데 예상치 않은 목소리를 내었어요. 저희 팩트온 취재진을 상대로요. 취재가 좀 어렵다고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걸로 이해도 될지. 금방 거절하고 저희도 서비스처럼 세금 받으면 공영방송사, 공영언론사면 정론 직필하죠. 라는 어떤 항의성 그 반응을 좀 내놨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사기업은 먹고 살려면 사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수익성 내려면 뭐 이런 광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영방송 소속 기자니까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뭐 이런 질문들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일종의 어떤 이런 반응이고요. 다른 언론사들도 좀 찾아갔잖아요. 근데 바쁘니까 이렇게 시간 뺏지 말아라. 지금 기사 쓰고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 대화는 좀 되지 않았죠. 언론사가 책임자로 지목한 광고 대행사, 이 업계를 잘 아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식적으로는 그 회사를 애드 네트워크라고 부른대요. 이곳은 언론사와 광고를 의뢰한 사람, 그러니까 광고주 사이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자,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 공간들이 있어요. 이 공간을 언론사 대신에 맡고 그 자리에 광고를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팩트온이 앞서서 낸 통계를 바탕으로 그동안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애드 네트워크사 3곳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언론사 20군데에 온라인 광고를 내는데 5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이 정도면 광고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이대와 성향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노출시킬 경우에는 비용이 훅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또 영세한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500만 원 정도면 이것도 적잖은 부담이라 그렇죠. 현재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리는 온라인 광고 상당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선정적 광고에 마구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실 뭐 아동 청소년들까지 뭐 가리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되는 구조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지점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야한 광고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언론사가 책임자로 지목했던 에드 네트워크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1차로 광고주를 지목했습니다. 저 아까 인터넷 광고건으로 연락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예, 잠깐 뵙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여기 회사 앞에 왔는데. 그럼 소개 같은 거는 저희가 광고주한테 큰 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뭐 광고주 쪽에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광고주가 문구나 사진 같은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를 썼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 저희 광고가 저희 책임이 돼버리는 거니까 저희 당연히 상의를 해야 돼요. 저도 에드네트워크사 한 곳을 가봤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는 말이 에드네트워크사와 광고주 간의 적법한 제대로 절차를 잘 거쳤다면 사실상 선정적인 광고가 올라온 걸 광고주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해당 배너 소재를 광고주가 컴펌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돈 내고서 광고를 하는 건데 어디서 나갔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주의 그 광고 담당자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원이 입수한 에드네트워크 회사와 광고주 사이의 계약서를 보면 광고 소재와 페이지는 광고주가 의뢰하며 제공하는 것이며 당사는 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더. 네. 에드네트워크 회사가 2차로 지목한 책임자가 있어요. 바로 언론사입니다. 네. 언론사가 이제 지목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책임자로 지목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 광고 공간을 내어줄 때 이런 광고는 하지 마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거예요. 에드네트워크 회사 입장에선 그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 아이고 심의에 걸렸네 라는 거예요. 언론사 그 가이드 안에서 그다음에 업체에서 주는 자료 내에서 그렇게 광고를 진행하죠. 저희는 따로 뭐 저희도 하는 건 없고. 언론사든 광고주든 다 오케이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에드네트워크사들이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광고주에게 계속 돌리고 있어서 저희가 광고주들도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선정적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냈던 곳과 또 최근에 많이 내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 건지, 뭘 광고하기 위한 건지. 일단 건강기능식품이나 성기능 개선제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웹툰 업체나 비뇨기과, 그리고 유료 방송 같은 미디어 플랫폼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네요. 네. 이렇게 광고 상품이 다양한데 공통점은 있었어요. 일단은 광고 딱 처음에 문구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데 네.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면 평범한 거예요. 에드네트워크사들은 광고주들한테 1차 책임을 돌렸잖아요. 근데 또 광고주들은 하는 말이 에드네트워크사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또 돌려요? 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광고비, 돈만 주면 에드네트워크사들이 다 알아서 광고 문구를 만들어준 건다. 그래서 선정적으로 먼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넷 신문에 실리는 광고 일부가 심의에 좀 걸렸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계약을 할 때 합의된 그런 광고물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로 보이지 않는 곳 있잖아요. SNS, 온라인 기사 영역 이런 데는 저희가 계속 앉아서 이거를 지켜보지 않으면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뉴스에 실리는 광고들 내보낼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내부적으로 힘들고요. 각 신문사에 일단 연락을 하거든요. 제가 그 해당 광고 대행사에 연락을 해줘요. 그럼 그 해당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수정을 한다든가 위원회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수정을 해요.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제 몇 군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드네트워크사가 먼저 선정적인 문구를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해야 잘 팔린다고 하니까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광고를 내보냈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문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팔린다고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거의 제작할 줄은 모르잖아요. 광고사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지. 저도 책임은 있겠지만 선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저희들은 사실 DB가 우선이다 보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고 약간 이름한 것도 있죠. 끈질긴 취재에 광고주 일부는 이제 상황을 시인한 건데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광고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도 되는 건지, 에드네트워크 회사는 정말 대행만 한 건지, 다시 광고주 입장에서 에드네트워크 회사에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광고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막 안내를 해주는. 많이 배우셨겠어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개복숭아 원액을 팔고 있는데 요거 조금 사업 확장하려고 에서 좀 인터넷 광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언론사, 그다음에 에드네트워크사, 그리고 광고 주까지 3자가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좀 규정이 됐고, 결국에는 어떤 행정적으로 좀 어떤 책임이 있는, 관리 책임이 있는 당국들은 어디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로 얘기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 당국은 민간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기구에 맡긴다. 네, 표현의 자유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광고도 표현의 한 수단이다. 네, 그래서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심의 기관에 물어보니 신청한 업체에 한해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론사 홈페이지를 보면 사전 심의를 받다고 하기에 어려운 광고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심의를 신청하는 심의 접수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 관리 기관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전 심의 기관이 안 한다고 하는 사후 모니터링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2017년 4월부터 사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심의는 자율심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의에 걸린다고 해도 뭐 광고를 고쳐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내려야 한다는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에 걸린 매체, 언론사에 심의 사실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한 광고가 못 나가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태 저희 선정적인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 한 얘기가 음란한 광고 얘기 아니었어요? 음란은 또 뭐죠? 그렇죠.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 선정과 음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통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 청소년들의 노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음란 광고든 선정성 광고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관계하는 곳이 여성가족부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여가부는 이런 심의 규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뭐 전혀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광고들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선정적인 광고를 내는 매체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사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면 광고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모니터링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걸 고시를 하고 하는 과정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광고 주기가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해 매체물로 고시를 해도 실효성이 그렇게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서 그 광고를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자율 규제라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건지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사실 이 자율 규제가 너무 일단 좀 느슨해 보이는 건 있죠. 그런데 선진국들 포함해서 해외 다른 나라들도 자율 규제가 기본 틀인 건 맞아요. 그래요? 네. 다만 우리보다는 조금
그 규제 수준이 좀 더 높은 건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이런 해외 주요 나라들도 유해 광고에 대해서 우선 자율 규제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건 맞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 당국과 좀 협조를 해서 문제 수위가 높은 광고를 직접 제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는 이런 정부 주도 성향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호주 방송통신기구가 이런 신고받은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 중재 없이 처리를 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유해 게시물 게시자를 고발하기도 한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도입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상황. 이쯤에서 저희가 좀 일침을 가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언론사와 애드네트워크 광고주 사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 삼각관계. 드라마에서 보는 건 재밌는데 이건 영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일선 기자들이 이런 목소리 많이 낸답니다. 내가 쓴 기사 옆이나 밑에 이런 선정성 또는 음란성 광고 붙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데스크급 기자들도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성범죄 관련 기사 밑에까지 이런 선정적 광고가 꼭 붙어야만 이런 매체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언론사들이 언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거운 마음으로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적인 광고 내셨던 광고주분들 중에 앞으로는 이런 광고 안 내보내겠다 저한테 약속하셨던 분들 계셨죠? 지켜보겠습니다. 부들부들. 네, 광고주가 지킬 건지 약속을 또 언론사의 그런 수익 구조 저희가 후속으로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발품으로 검증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